자, 2019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경북 성주에서 직송하는 무농약 참외 바보 참외입니다. 바보 참외는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해충인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에 콜레마니 진딧벌과 미끌 애꽃 노린재를 이용한 천적 농법으로 천천히 건강하게 참외를 키웁니다. 또한 관조 참외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 대신에 자연 수정을 택했습니다. 모든 걸 꿀벌한테 맡기고 꿀벌이 수정해주는 만큼만 수확하는데요. 인공 수정과 달리 자연 수정으로 키워낸 참외는 속에 씨가 많고 많이 씹힙니다. 물론 씨가 작은 인공 수정 참외가 먹기엔 더 편할 수 있지만은 자연이 주는 진짜 단맛은 인공 수정 참외가 그야말로 비교 불가, 비교 우위입니다. 네. 또한 관조 참외는 작년 안에 버린 참외가 무려 4천만 원어치가 넘습니다. 왜냐? 수확한 참외를 씻을 때 관조 참외의 바보 농부는 큰 수조에 참외를 띄워놓고 계란 크기만큼 물에 떠 있는 참외를 제외하고는 다 버려요. 네. 속까지 잘 익은 참외만 그런 판매한다는 기준을 지키기 때문인데요. 자, 김용민닷컴에서 성주 직송의 관조 참외를 통해서 자연이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강력한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속까지 잘 익은 참외만 판매하는 관조 참외. 아, 이거 맛있다. 관조 참외 4.5kg 38,000원, 9kg 65,600원입니다. 굉장히 싼 거예요. 배송비 무료고요. 성주 관조 참외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맛이 어떠세요, 의원님? 맛있어요. 알도 좋습니다. 네. 아주 달아요. 굉장히 단단해. 이 식감이. 아니 보통- 지금 엄청 다네 이거 진짜. 이게 와. 보통 참외가 단단하면 덜 달고 약간 퍼석하면 달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단단한데 달아요. 네. 아주 뭐 속도 꽉 차 있고 엄청 맛있네요. 이게 너무 멀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게 한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다네요. 신기하게. 야, 고기 먹고 딱 후식 참외 먹으니까 아,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방송 끝내는 기분인데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또 회식하는 성주가 기분이에요. 대한민국 참외 70%가 성주에서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주에 또 하나의 특산물이 있어. 네. 사드라고. 아, 그래요. 사드. 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가동되고 있죠. 그래요?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 전자파 논란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좀 얘기가 잠잠해졌네요. 뭐 그 얘기는 여러 설이 있죠. 예. 그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인가가 가까운 곳이나 이런 데 있지는 않으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네네. 사드 부대는.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유해성보다도 그게 과연 우리 안보 이익에 이 부합하는 거냐, 아니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굴종한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지. 이게 북한보다는 중국이 더 반발했던 사드. 아니 그때 아니 실제 그걸 두려운 난리 목적이 났었죠, 중국에서. 대북한 명분이긴 하지만 뭐 중국 감시용이기도 하죠. 그때 당시에 다시 돌이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난다고 시진핑 부른다고 중국에 가서 열병식까지 참석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미국이 야 니네 뭐야 지금? 니 이제 중국이랑 한판하기로 한 거야? 이제 아니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의 충성을 입증해봐. 사드 깔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중국에 쏠리는 정책을 처음에 별 생각 없이 펼쳤다가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고 하면서 사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간 사정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미래통합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중국 공산당과 한 통속이다라는 식으로 이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걸 보면 참 뭐랄까. 예. 아니, 요새 웃기는 게 중공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다시 그죠? 예, 지금 유튜브에서. 중공이라고 얘기해요. 중공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언제적 중공이냐. 우리나라 부정투표자 중국 공산당이 화해 장비 써서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지금 하는 게 유튜브의 주장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시진핑이 개입해가지고 탄핵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중국도.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때 중국에서 무역 분쟁 좀 난리 났잖아요. 갑자기 여행 다 금지시켜버리고. 맞습니다. 하차적 예. 국민들 힘들었죠 그때. 그때 막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중국어로 연설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참 또 중국이랑 이게 손잡으려고. 뭐 한마디 하고 그러다 나중에 못 알아듣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국과 그랬다고 막 신문들이 칭찬하고 난리 났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큰 이슈로
부상한 것이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죠. 저도 오늘 뵀는데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뭐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밝혔던 한만호 씨가 법정 가가지고 검찰이 협박해가지고 내가 거짓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1심 때 나왔던 얘기인데 2심에 가서 뭐 달라진 게 없는데 법정 가가지고 한만호 씨가 나는 거짓 진술을 했다 검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의 판사 정형식 포엄정 영어로 포엄정 이 정형식이가 그때 1심 검찰에 가서 했던 거짓 진술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명숙 유죄 판결을 내렸고 3심 양승태 대법원도 유죄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셨어요. 한명숙 전 총리가. 옥살이 하셨죠. 말도 안 되는 옥살이였고. 게다가 또 의원직도 그런데 잃으셨고. 예, 그 2심 때 한만호가 나가서 증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증언을 안 못하게 했어요. 받아줬어요. 받겠다. 증언을. 그런데 충격적이네요. 지금 사실은 예.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재심이 간단하다고 야. 생각하잖아요. 재심을 할 수가 없어. 왜? 한만호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비망록이 입수됐잖아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 비망록은 근데 이제 검찰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던 피의자, 피해자들이 다 암에 걸려서 그리고 뭐 환갑도 안 되는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사건 말고도. 예, 뭐 이 사건 말고도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윤석열 씨의 그 장모에 연루됐던 분도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니까 이 수사가 좀 그러니까 공권력이 주는 스트레스인 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한명숙 총리 재심 선고 공판 때 그 재판정에 가서 직접 제기를 들은 얘기인데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기간이 2주일이고 특정이 안 돼요 날짜가. 근데 이제 다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회사에 출근해서 돈을 들고 한명숙 총리 자택을 찾아가서 트렁크에 뭐 이게 길거리 돈을 줬다 뭐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때가 한명숙 총리가 최고인지 당대표인지 선거를 하던 기간이라 그 특정할 수 없었던 2주 안에 모든 월화수목 금에 낮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변호인 측에서 입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걸 직접 제기로 들은 거라서 정형식. 예. 근데 제가 사실은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제가 전 뭐라고 들었냐면 출근을 그러니까 평일은 그렇지만 토요일에 출근을 했다가 그 돈을 찾아서 갔는데 토요일인 걸 까먹었을 수 있지 않냐. 토요일은 알리바이가 없으니까 이날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월화수목 금에 대해서 이미 다 변호사가 입증을 해놨는데 변호사가 입증하지 않은 왜냐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토요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읽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한만호 씨가 한명숙 총리가 아닌 다른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에게 돈을 줬다라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한명숙 얘기만 하러 계속 다그침을 당했다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좀 듣고만 있었는데 좀 뉴스타파가 지금 3번 보도했죠. 네네. 앞으로 더 시리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명숙 총리 건의 경우는 이게 재판 과정에서 유신 때나 이런 때 빼고는 이게 불가능한 재판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심하고 2심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면 형량이 바뀔 수는 있겠죠. 예, 어떤 사람이 뭐 징역 1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1년 6개월로 느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죄가 유죄로 뒤집어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나올 얘기들 중에는 아마도 한만호 씨뿐만 아니라 그 관계됐던 사람들의 그 억울한 얘기들이 지금 촘촘하게 취재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밝혀져야겠네요. 한 총리가 억울할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이 박탈됐어요. 네. 박탈된 상태이거든요. 아직도 그 상태. 그렇죠. 아직도 그렇지. 이게 추징금이 8억 8천인가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돈도 없지만 안 받은 걸 갚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억울해서. 그렇지. 받지도 않고 갚는 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이 많은 상태인데 피선거권 박탈된 게 회복되려면 사면 복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8억 8천만 원을 납부해야
사면 복권이 가능한 진짜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증인이 사망했더라도 저거는 저 정도 객관적인 그 증거가 나오면 재심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은 걸리겠죠. 물론 뭐 재심이 당장 뭐 다음 주에 열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확정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몇 년 시간이 걸리고 다퉈야 되겠지만 재심 사유는 명확한 것 같고 다퉈야죠 당연히. 야, 이게 무슨 지금 군부 아니, 독재 정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검사가 아직도 지금 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 사람 아닙니까? 임관혁. 안산지청장 하다가 지금 세월호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수사단장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은 직권남용 혐의가 없고 직무유기 혐의가 없어. 아 그래요? 아니 그게 그거에 있죠, 걸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다고. 법은 있지만 법은 있지만 검사들은 왜 검사로서 잘못된 그 행위에 아니 검사는 대해서 총장도 안 까보잖아요. 뭐 얘기 길게 할 게 뭐 있어. 책임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공수처 사건이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네요. 될 수도 있을 것 시간이 같은데. 많이 지나서 아니 전형적으로 공수처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는 뭐 공수처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직권남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공무상의 일이었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뭐 공수처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이죠. 그 재심의 왜냐면 현직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뭐 몇 년 전직 안에. 검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판결이 몇 년 안에 뭐 재심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지금 얼마 전에 그 정경심 교수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수사검사 누구죠 이름이 그 사람 갑자기 사퇴를 했잖아요. 사표 던졌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그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네.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고. 네. 근데 전직 검사도 해당되잖아요. 공수처 수사 압수수색을 대상에. 했던 김 검사가 압수수색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광수 조국 검사?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그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상태인데 사표를 제출하면 법무부가 그냥 싹수리를 해줍니까? 아 수리할 수도 있구나. 이광석 몰라. 이 씨였나요? 예. 하여튼 그래요. 이제 수리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쉽지 않은 얘기인 거죠. 걱정반인데. 그리고 이제 이광석. 공수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문정 검사 물반 고기반이라고 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물이 없어서 고기가 다 죽을 지경이라고. 오. 예. 그러니까 이 공수처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공수처의 예를 들어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뭐 최강욱 의원이니 황희석 뭐 이런 분들이 공수처장을 해야 뭘 대단하게 될 것처럼 하지만 아닙니다. 아주 보수적인 분이 해도 되고 아주 중립적인 분이 해도 되고 누가 들어가더라도 지금까지 검찰한테 억울하게 당했는데 입도 뻥끗 못하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서서 이 한민호 씨처럼 비망록을 들고 와서 고발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 하나는 교정. 아주 보수적인 분은 안 되지. 예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양승태가 와서 만약에 그렇게 그건 안 되지. 근데 이제 뭐 주광덕. 주광다.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의 범죄가 그러니까 통장조차도 압수를 당하지 않은 검사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증거를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면서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이제 두고 보시면 상상도 못할 황금어장? 예 그럼요 네. 펼쳐집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장 임명 절차로 보면 7명의 추천위원 있잖아요. 그중에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으로 되는데 2명이 올릴 수 있어요. 이제 미래통합당이지. 2명이 야당 몫이에요. 이건 타협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수사관 25명짜리 조직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은 고기가 많이 잡히면 때문에 어부를 늘리자고 할 거예요. 어떤 사건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건을 그렇죠. 하는지가. 그리고 내가 공수처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을 할 거예요.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사건을. 그렇지 않은 처음부터 막 네. 지리하게 늪에 빠지는 사건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이제 아직 이제 공수처 구성까지 그리고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관 임명까지 상당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사건을 어떤 사건으로 선택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뭐 조급해할 게 아니고 지켜보는 게 아니 지켜보는데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초기에. 그건 그냥 고발 들어오면 누가 자료 검토만 하면 되고 오히려 검사들의 딱 떨어지는 비리. 그렇지. 예, 그런 거 먼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비리. 네,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문정 부장이 물반 고기반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 그런 거예요. 황금어장. 황금어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러면 이제 비위 같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저는 공수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 예를 들면 몇몇 현직 검사들의 비리와 관련한 사건 혹은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분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해서 성과를 내는 순간 저는 뭐 일정하게 국민적 지지가 확보될 거라고 봅니다. 검사는 통장을 압수수색해서 보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통장으로 있습니까? 돈을 받아요. 아니 그래요? 네, 이제 나오면 아니 뭔가 다 보여요.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차명으로 지금 받지. 돌리고 있는 겁니다. 차명이겠지, 차명으로 차명. 받지. 차명으로.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서. 아, 그래요? 황금어장. 에이, 하여튼 그대로 민은정 됐을까요? 검사의 황금어장 발언, 물반 고기반 발언은 정말 네, 아주 기대되는 그 아까 발언이죠. 조사관 한 분 한 분 진짜 원형어선 돼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우리 아니 하다못해 비리 울산 잡아야죠. 고래고기 사건 때도 수임료 2억 받고 뭐 해서 고래고기 돌려주고 할 때도 예.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자 그랬는데 그 변호사가 직전 울산지검의 검사였잖아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조차 내주지 않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통장만 들여다보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해온 사람들인데 지금 기강이 엄청 해이해져 있죠. 그런데 공수처는 자기들이 가서 그냥 영장을 쳐갖고 검사들의 통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가 지금 2, 3년 전에 저질러 놓은 짓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는 기록을 갖고 있고 본인은 기록을 지울 수가 없고 네. 지금 앉아둬서도 불안한 마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의가 실현되는 거 뭐 기대하고 아니, 그다음에 그 오늘 검사장 두 분 있잖아요. 그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옛날 잠깐 통장 하나만 갔었는데 걸렸잖아요. 그 NC인지 진경준? 진경준 검사장. 예. 그러니까 거기도 한 번만 가도 나오잖아요. 한 통장에 번만 가도. 100억을 넣고 그대로 그냥 태어나게 꽂혔잖아요. 있잖아요. 예. 진짜 그 생각이 근데 나네요, 갑자기. 오늘 또 중요한 네.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까먹었지만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순환사는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안경환 전 장관. 네, 후보자. 안경환 교수가 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는 순간 몇십 년 전 얘기들이 다 까이면서 순환이 시작됐는데 네.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성폭행 의혹이 있다.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주광덕 아니다. 등. 등. 네, 10여 명. 전희경 등 10명이라 네. 네. 네, 근데 그 주광덕 등이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경환 교수 쪽에서 민형사상을 다 건조하라는데 민사만 먼저 걸었더라고요. 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형사사건이 이런 문제가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이잖아요. 이게 유죄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랬다고 그렇지. 하더라고. 그래서 뭐 좀 틀려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뭐 공익적 목적이 있으니까 뭐 좀 틀리더라도 네. 뭐 좀 그걸 갖고 이제 그래서. 뭐 처벌한다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찰이 민사를 걸었다는 검찰이 거예요. 이렇게 그 네, 논리를 펼 그런데 수가 있어요. 대법원이 오늘 그 주광덕 등 10여 명에 대해서 3,500만 원의 와. 그 배상금을 확정했고요. 네. 3천만 원은 나머지 의원들이 같이 내고 500만 원은 이제 주광덕 의원이 내라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명단이 누구냐면 김진태, 곽상도, 전희경 그냥 아주 뭐 그냥 알차네요. 알차요. 그래서 사실 이 판결에 있어서 김용민이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남양주 당선자 김용민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김용민이가 네, 네, 네. 기여를 했어요. 네. 왜냐면 당시에 제가 그 하나고등학교의 일이었잖아요. 네, 그 안경환 장관 후보자 아들 네. 그 양반이 거기서 성폭행을 했다. 이게 이제 주광덕 주장이었어. 주광덕 등의 제보를 주장이었는데 받았다 이런 거. 제보를 받았다. 네,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잘 아시는 분, 바로 그 교사였던 분 있어요. 내부 고발하셨던 공익 제보하셨던 선생님한테 전화 연결해가지고 그 저기 사시냐 했더니 안경환은 아닙니다. 그 워딩을 딱 따가지고 제가 그때 SBS 라디오 진행하고 있었는데 쫙 방송으로 내보냈지. 진짜 기여하셨네요. 그래서 한인섭 교수님이 연락 와가지고 그 자료를 좀 나한테 달라. 보내드렸지. 그래서 우리 광덕이 형 이번에 아주 센 돈 내셨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생기부 유출. 그래서 제가 광덕이 형은 정말 오늘 겁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네,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개인에 대한 의혹은 좋다. 그렇다고 치자. 그 아들이 이성 교제에 관한 문제까지 그게 청문회 대상이 돼야 됩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는 성폭력 의혹 제기를 하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생기부를 불법 유출된 생기부를 흔들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어 못한다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요약하자면. 그런데 그 내용도 악의적이었죠. 한영외고에서 영어를 그 정도 등급 받으려면 검사 시절 배운 수법을 그대로 다 써먹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 딸을 한테 이게 왜 이런 건지. 아니 이제 검찰 그분 혹시 출마하셨네요. 이 민사가 나왔는데 그 안경환 장관 후보자 측에서 주광덕을 형사로 이참에서 그 고소하면 어떨까요? 절차상으로 가능하면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혼내줘야 됩니다. 네. 혼쭐 내줘야 돼요. 원래 이게 민형사를 같이 가면 네. 민사 사건의 결과가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얄짤없는 거지 뭐. 그리고 대법원 판결하면서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냐. 아들까지. 아니 좀 그 생각을 좀 없애줄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하면 다 돼. 우리가 털면 다 나와. 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좀 빨리 좀 없애줬으면 근데 좋겠는데. 그 생각도 아니잖아요. 털면 다 나와가 아니라 네. 없는 거를 지금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언론들은 하는 그런 행동들. 네가 말한 거니까 난 보도할게 하고 다운포 저널리즘으로 여기저기다 너절하게 글을 써대고 있으니 참 우리가 얘기하는 순간에 김용민은 청교 면옥의 메뉴들을 지금 검색을 아 청교 면옥은 눈을 반짝반짝. 정봉주 전 의원의 아내분이 오픈하신. 아 그래요. 제- 언제 한번 가야 아니, 되겠네. 우리 다 됩니다. 같이 가는데 가야 제가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이런 경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해야 해야죠.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도입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광덕 의원 등이 그런 의혹 제기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면 예. 기자는 그걸 받아 쓰는 받아쓰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죠. 검증을 해야 돼. 그런데 이미 김용민 우리 혁혁한 공을 세운 김용민 그때 네. 진행자가 네. 앵커가 네. SBS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SBS 보도가 나온 이후 예.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다시 또 성폭력범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요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넷플릭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이 넷플릭스에 뭐 영화가 그 있나요? 미디어 관련한 다큐가 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이게 미디어 재판이라는 건데요. 요 미디어 재판이라는 요게 다큐가 쭉 사실들을 다큐화한 건데 여기에서 보면 살인 사건의 동기를 언론이 제공했다. 토크쇼가. 그래서 언론에 소송이 붙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돼.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입니까? 2,500만 달러.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예요? 때려야 돼요. 250억이죠? 2,500만 달러에 그렇게 때려야 돼요. 네, 진짜. 그렇죠. 예, 250억 불의 배상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일을 못 없죠. 하게 되죠. 자 이제 이게 몇 가지가 여기서 몇 가지 같이 봐야 되는 게 2,500억, 아니 250억 원짜리 소송이잖아요. 소송인 게 첫 번째는 250억을 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10년 안에 우리가 한 건이라도 250억짜리 배상을 물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조심하죠. 위험을 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250억이 10년이면 1년에 25억씩 까지는 거 아닙니까? 네. 3억 원을 주고 사람 3명을 고용해서 보도 진실팀 이런 걸 구성을 하고 이 사람들이 회사와 별동대로 돌아다니면서 취재원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기자가 취재하는데 혹시 불편한 거 없으셨나? 그리고 이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팩트체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 윤리에 따라 잘 취재하고 있는지를 감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안 하는데 좋다. 250억 물릴 일이 생기면 이걸 해야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언론사가 자기가 돈 잃을 게 있어야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지 그냥은 안 하거든요. 이제 선의에 기댈 수가 없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50억짜리 민사소송 이런 게 생기면 변호사들의 그 업무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깟 뭐 해보셔서 알겠지만 명예훼손 해봐야 돈 3천만 원 받고 이러거든요. 네. 그거 하나 하려고 변호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소장이나 써주는 정도예요. 근데 그렇지. 규모가 250억으로 커지면 여기서 보통 30%를 수입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75억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온몸을 불사르겠네. 75억짜리 프로젝트라면 변호사만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형사에 뭐에 다 붙여갖고 옛날에 포드 같은 경우가 차가 뒤집힌 사건을 했을 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라고 보고 변호사 팀이 붙여서 뭘 했냐면 포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다가 그 내용을 다 뒤져서 거기서 임원이 우리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보상금 주는 돈하고 리콜 비용을 계산을 해서 리콜해서 쓰는 돈보다 사망보상금을 주는 게 낫겠다는 메모를 찾아내서 이 소송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75억이 생긴다는 게 되면 로펌이 미친 듯이 달겨들어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그걸 다 찾아내요? 그런 로펌이 찾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식으로 근데 하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좋네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부 도입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멀하게 손해배상을 했던 액수의 한 3배 정도가 도입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 예. 상이나 하도급법상에 뭐 3배 배상제도 이런 게 있는데 우리 3배는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뭐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우리 손해배상 법리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비단 언론만이 아니고 다른 그 이 소비자 피해에 그렇죠. 있어서도 재벌들도 예를 그렇고,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 회사에서 지금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그 노동자들이. 삼성이 사용자로서 그 안전 의무를 위반한 거죠, 고의적으로. 이런 경우 전형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같은 그렇게 해야죠. 미국 같은 예. 데서는. 네네. 그래서 피청구를 이건 뭐 해야죠. 언론뿐만 아니고 그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될 영역들은 굉장히 많고, 아까 이제 로펌이 미친 듯이 달려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미친 듯이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험회사입니다. 이거를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레드팀을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태도고, 레드팀 구성보다 제가 아는 조선일보는 보험을 들 겁니다. 그런 보험 상품 나온 걸 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겠죠. 그 보험에서 손해배상액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과 관련하여 특히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옴부스맨 제도부터 뭐 할 수 있는 제도들은 사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네. 효과가 없는 이유가 이게 권고 조항에 그치거나 벌칙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답게 네. 벌을 징벌적 돈으로 줘야 돼요. 아, 맞아요. 예. 예, 이젠 돈으로 해결해야지. 그 네, 안 되는 2000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예전에 그런 큰 피해가 난 화재 사건들 보면 기업주가 1인당 50만 원 수준의 벌금을 물거든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무는데 네. 그러면 누가 그걸 고치려고 그러고 욕먹고 끝나는 문제라고 벌금 보기 내고 말지 때문에 그냥 뭐. 현장 소장이 안전 감독관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더 드니까. 근데 안전 감독관을 따로 고용하지 않아서 10년 안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생기면 회사가 거덜나게 만들어 버리면 회사는 비용을 지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글쎄 21대 국회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 이런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을지가 아니고 최강욱 당선자가 언론개혁하고 검찰개혁 내가 책임지고 추진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추진하시면 돼. 입법 발의하는 순간부터 이게 논란이 붙겠죠. 그러나 그 논란은 절대적인 시민들의 지지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래통합당도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환경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역사와 이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논란까지 전부 힘없이 걸어 촛불을 만났다를 에서 통해서 예, 보실 수 확인해 있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아니 기승전 채권거든요. 아이언이 이게 지금 2주 나오신 지 2주 되셨잖아요, 박 의원님이. 예. 6주 전부터 이랬습니다. 예. 뒤에 이미 바뀌었어요. 모르셨죠? 아니 예.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남양주 병에 사세요. 네. 그래서 아들 찍는 마음으로 김용민 후보를 찍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댁에 갔는데 선거 전주에 공보물을 봤어요. 그 주광덕 공보물. 야, 근데 이 인간 정말 얼굴에 모든 걸 철판을 다 깔았네. 했다. 아니 다른 것보다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역대 최고의 국민적 의혹 그 위선과 불법을 끝까지 파헤쳐내다. 이런 개 야부리를 쳐놓고 말이죠. 아 야구리가 무슨 야부리. 야부리. 그러면서 지 스스로 국민 저격수 탄생 정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야
이 인간 정말 그런데 또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 예, 정도면. 낙선하셨으니까. 네. 네.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국민이 저격수가 됐어요. 예. 어? 그 총은 본인을 가리키는 거로 마무리가 주광도. 됐습니다. 예. 예. 이런 인간이 국회에 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아, 아까 저는 진짜 말씀하셨던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들이 그 검사가 너무 과대표된 거 아닙니까? 너무 국민의 많죠. 대표가 국회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검사들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만이 아니고 법률가가 너무 많아요. 법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국회의원 충원 구조에 대해서는 예. 다음 시간에 좀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우리나라가 서울대 법대 출신 뭐 이런 뭐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동경을 해줬던 문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일제 시대에 형성되기 네. 시작된 건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까지 좀 없어져야 돼요. 미국도 사실은 네. 대통령 중에 변호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요. 출신이. 왜냐하면 현대 이사를 하다가 국회의원 출마를 하면 현대 이사로 복귀가 안 되거든. 근데 국회의원은 나왔다 떨어져도 변호사 다시 기업하면 돼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일할 수 있고 출마할 때만 잠깐 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기에는 변호사가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제가 최강욱 변호사가 걱정이 좀 됐어요. 또 너무 언론 개혁하다가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제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으니 더 좀 가열차게 하시면 돌아가서 좋을 전공을 것 이혼 소송으로 바꾸면 돼. 언론 소송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변호사님들을 다 이혼 법정 가면 다 볼 수 있다고. 그분들 만나면 이혼 사건이 의외로 네. 돈 많이 됩니다. 재산 분할 익히면. 그러니까 위자료는 돈이 안 되고 위자료 사건은 재산 분할. 방송에서 시사를 하고 있는 변호사분들 다 뵐 수 있다고 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예. 박지우 씨도 뭐 많이 예. 했다고 하대요. 보니까. 예. 그래서 많이 웃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회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터무니없는 이유로 발목 잡고 또 딴죽을 거는 이런 정치 세력이 크게 축소된 점은 대단히 참 고무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회가 좀 더,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진보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이 또 걱정하시고 기대하시는 분들 말씀은 180석이 됐는데 부자 몸조심하지 말고 좀 더 진보적으로 나가라. 국민들이 180석 준 거는 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 이 차원 아니냐. 그러니까 저 부자 몸조심 그리고 뭐 또 뭐 중도를 챙겨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퇴행적인 그런 그 정책과 노선을 걷지 말아라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저 화두가 제기됐다는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 화두가 제기됐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여하튼 그래서 좀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뭐 정치적 쟁점이 없다 보니까 그 뭐 참 너무 저 우리가 뭐 문 닫읍시다. KTV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 닫읍시다. 그러니까 이럴 네. 때 아까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정책 예. 방송을 하고. 예, 그래서 다음에는 처음 들었던 우리가 얘기였어요. 국회의원 예. 충원 방식, 네. 국회의원 그렇지. 키우는 길 아유, 좋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초선 의원들한테 여야 초선 의원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다음 대선 간역한 다크호스가 누구냐 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저기 야당 쪽은 황교안이었잖아요. 네. 없다가 바뀌었어요. 1위잖아요. 누굽니까? 읍슴이 없음이 일이가 됐어요. 일이에요. 읍슴이 일이군요. 그럼 다음에는 누가 개명을 해가지고 읍슴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김없음. 출마하면은 황업슴 뭐 이런 거. 아니 성이 없이가 되는 거예요. 없이. 없이. 이름 없음. 없음 하면은 그 찍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2위가 홍준표죠? 이때 다시 한번 입당 원서를 한번 없음으로 바꿔서. 김용민 PD가 예, 입당 예. 원서를 다시 한번. 그래서 구로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예. 구로 없이 구로 없이가 돼가지고. 예. 그래도 나오긴 하겠죠? 예? 뭐 언젠가는 이렇게 가다가 아니 2위가 홍준표 아니, 당선자예요. 없어. 안 돼. 지금 1년 반 남았는데 예, 예. 여기서 새로운 누가 다크호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안 돼. 지금 나온다면은 홍준표, 유승민, 황교안, 뭐 원희룡이 좀 뜹디다 보니까 제주도. 이런 사람들 저기 네. 저 외에는 김종인을 왜 뺍니까? 그 김종인은 없다고 봐요. 나이 많다고 지금 폄하하는 겁니까? 한 명도 거론이 안 됐어요. 한 명도.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도 빵명이었어요. 저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안철수 빵명. 네. 그렇군요. 아유 심각하네요. 네. 그 형님 뭐하러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데 네. 마땅히 떠오르는 대권 주자가 없어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내부에서도 어차피 2020년 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정치 개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얘기. 예, 미래통합당이랑 미래한국당이 개혁적으로 되면 지금 당선돼 있는 대구, 경북,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단번에 국회의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뭉개고 앉아서 4년을 그냥 간다. 100명이 절대 적은 정당이 아닙니다. 네. 안온하게 4년을 보내고 요 100명이 다시 다음번에 선거에 살아남자고 결의를 하면 수도권만 망할 생각하면 계속 되거든요. 전 그래서 이 다음번 선거도 이렇게 갈 확률이 아주 높다. 네. 라는 예언을 지금 해놓고 네. 2년을 대선 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안철수 전 당대표께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거운동을 진짜 운동으로 할 줄 몰랐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무브먼트가 아니라 스포츠였네. 스포츠를 그야말로 스포츠로 마무리를 지었다. 누가 짜면 정말 잘 짰어요. 예, 안철수 예. 대표는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제일 매력적이거든요. 뭐 그런 말을 남기시고 방어복을 씌우거나 뛰게 하거나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우리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 후보 뭐 어떻게 정의당은 당연히 내겠죠? 제가 출마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열린민주당 어떻게 하십니까? 열린민주당은 뭐 지금 대선 후보를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야 아까 낮에 본인 출마하기로 했잖아요. 그 생각이 바뀌었어. 그래요. 최강욱 눈치 보는데? 제가 박원석 의원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예, 열심히 고민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시 마치겠습니다. 네. 갈비도 먹고 참외도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